조 이삭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개울가 언덕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메추리 한 쌍이 날아들었습니다. 한 마리는 떨어진 알갱이를 먹느라 여념이 없고 다른 한 마리는 매달린 이삭을 유심히 살펴보네요. 메추리는 얼룩덜룩한 깃털이 가난한 선비의 누더기 옷처럼 보인다고 해서 겸손하고 청렴한 선비를 상징했고, 조 이삭의 고개 숙인 모양새는 겸손의 미덕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지요. 메추리를 잘 그려 최메추라기라고까지 불렸던 호생관 최북의 이 작품은 순리대로 겸손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그림입니다. 호생관은 붓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토끼 한 마리가 연글어서 고개를 숙인 수수를 올려다보고 있네요. 둥글고 꽉 차게 연근 수수는 풍요로움을 뜻하죠. 가는 붓으로 꼼꼼하게 그린 흑갈색의 토끼털은 최북의 치밀한 관찰력과 기량을 잘 보여줍니다. 매서운 눈초리의 매가 바위 위 나뭇가지에 앉아 토끼를 노리는 긴장된 순간을 그린 호취응토는 날개를 막 벌리려고 하는 매의 자세나 표정, 놀란 토끼의 어정쩡한 다름질이 실감나고, 들쥐 한 마리가 순물을 갉아먹는 장면을 포착한 서설 홍청에서 세세하게 표현된 순무의 줄기와 잔털, 터럭 하나하나까지 묘사된 쥐의 자세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최북은 화조화, 영모화, 산수화, 정무라 등 다양한 장르에 능했지만 특히 산수화의 뛰어난 면모를 보여 최산수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추운 강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그린 한강조어도나 금강산 표운사도 같은 남종화풍의 산수화에서는 현재 심사정의 영향이 보입니다. 금강산 표운사도는 사찰의 좌우와 앞쪽에 부드러운 흑산을 그려넣고 빼곡히 자란 수목은 옆으로 누인 붓으로 찍은 밑점을 표현했죠. 최북은 심한 술버릇과 기이한 행동으로 많은 일화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남공철의 금능집에 있는 최칠칠전에 의하면 금강산의 구룡년에서 술에 취한 채 갑자기 뛰어들기도 했고, 어떤 관리가 그림을 요청했다가 얻지 못해 협박하자 남이 나를 손대기 전에 내가 나를 손대야겠다며 스스로 눈을 찔러 한쪽 눈이 멀게 된 이야기 등이 나와 그의 괴팍한 성격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산의 형태나 표현법이 심사정과 유사한 작품들도 있지만 후에 그린 풍설야기인 같은 작품에서는 대담하고 파격적인 자신만의 양식을 보여줍니다. 눈보라치는 날 돌아오는 사람을 그린 이 작품은 낭만적 서정이 붓끝에 듬뿍 배어 있습니다. 뒤틀린 살인문 옆 마른 나무들이 바람에 쓸리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절묘하죠. 동자와 함께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무척 피곤해 보이는데 살인문에서 검정 개가 뛰쳐나와 지저대는 모습이 아주 빠르고 스스럼 없는 분놀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과 쌍을 이루는 조어산수 역시 분놀림이 빠르고 공간의 여백 구사가 대담해서 최북다운 작품이라 할 만하죠. 최북의 그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절묘한 먹빛과 호쾌한 기상이 가장 잘 표현된 작품은 공산무인도입니다. 화면 오른편에는 마른 나무와 초가 정자를 단묵의 필선으로 간략하게 묘사하면서 왼편에 작은 폭포를 이룬 계곡은 녹묵으로 겹쳐 바르고 담청색으로 덧칠까지 해서 여름날 계곡에서 일어나는 물 한 개의 느낌까지 전해주죠. 빈 산에 사람은 없이 물이 흐르고 꽃이 피네 라는 흘림체의 식구는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소리를 질렀지만 사실 빈 산처럼 외롭고 허망했던 최북의 삶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경랑과도 같은 기질의 소유자로 널리 알려진 또 한 명의 화가가 있었으니 바로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카라바조입니다. 밀라노에서 태어나 카라바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카라바조는 39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회화의 혁명을 이룬 화가입니다. 그가 원한 것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본 그대로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라바조는 일상적인 일과 하층민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초기 작품 바쿠스에는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표현된 바쿠스가 나옵니다. 술에 취해 붉어진 볼과 검은 손때가 낀 손톱,
관능적인 눈빛과 입술 등 과거에 어느 누구도 부여한 적 없는 젊고 관능적인 이미지의 바쿠스가 술잔 너머로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죠. 회화 사상 최초로 있는 그대로를 재현한 정물화 과일바구니는 무르익은 과일과 막 시들기 시작한 잎사귀에서 카라바조 회화의 독자성이 드러나는데요. 포도 알에 맺힌 이슬 방울 하나도 인체를 그릴 때와 똑같이 어렵다고 말했던 그의 열정을 실감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한 소년이 도마뱀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물린 순간을 스냅 사진처럼 포착한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은 묘하게 야릇한 표정의 찌푸린 얼굴에 손가락에 힘줄까지 그려넣어 소년이 얼마나 세게 물렸는지를 나타냈어요. 과일과 빛이 반사되어 방 안의 풍경이 보이는 유리병과 그 안에 담긴 장미와 제스민 역시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죠. 원숙기의 카라바조가 성 마테오의 생애를 그린 3장의 대형 그림은 그의 작품 세계의 한 획을 긋는 전환점 구실을 한답니다. 성 마테오의 소명에서 카라바조는 전통적인 종교적 장면과는 거리가 먼 인간적 이야기를 극적으로 포착한 동작 속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원 마테오가 동료들과 함께 노름장에서 돈을 세고 있는 바로 그때 베드로를 동반한 예수가 방으로 들어와 그를 지목하자 놀란 마테오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 순간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이 장면은 강렬한 명암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벽과 먼지 낀 유리창을 따라 오른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빛이야말로 작품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이 빛은 관찰자의 시선을 중심부로 이끌면서 일상생활에 침투해 있는 신의 은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사가 집전되는 동안 마테오를 죽이기 위해 교회로 난입한 살인자의 잔혹한 행위를 그린 성 마테오의 순교에서는 극적인 사건에 휩쓸린 군중들의 다양한 영혼의 감정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작품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완전히 다른 장르로 탄생시킨 점에서 카라바조의 천재성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성 베드로의 순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성 베드로의 십자가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모습을 좌우로 반전시키고 40명 이상의 등장인물들을 단 4명으로 단순화하고 배경을 검정으로 칠하는 등 극단적인 명암을 넣었습니다. 별다른 장식과 치장 없이 마치 연극 무대를 보듯 관객들이 온전히 주인공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게 만든 것이죠. 그림 속 사형 집행인들이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옷을 입고 더러운 발을 가진 평범한 로마 노동자로 그리는 등 종교적인 주제들을 마치 당시 일어난 어떤 사건처럼 보여준 그의 그림은 후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 바오로의 개종은 카라바조의 전성기에 그려진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로마 사람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지면서 천상의 빛으로 눈이 멀고 후에 기독교로 개종하여 이름을 바오로라고 바꾸는 성경 이야기는 화가들에게 인기 있는 주제였습니다. 카라바조는 특이하게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한 천상의 빛을 그림의 오른쪽 상단 구석의 희미한 빛으로 표현하여 초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바오로가 개종하는 과정을 내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부의 다리에 보이는 핏줄과 그림의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말의 엉덩이 등 지저분한 디테일에 초점을 맞추어 성스러운 종교적 주제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비난받기도 했지만 이 작품을 통해 카라바조는 단순한 형태의 위대한 창조자로 추앙받게 되죠.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추운 겨울날 길에서 삶을 마감한 최북.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다가 39년의 짧은 삶을 마감한 카라바조. 비록 삶은 그다지 길지 않았지만 이들이 회화사에서 뿌린 씨앗은 크게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